아주 먼 옛날 지리산 깊은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약초를 캐며 홀로 살아가는 소미라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맑은 눈망울과 약초를 다루는 섬세한 손길을 가졌지만 그 얼굴에는 늘 외로움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소미가 어렸을 적 안개 자욱한 어느 날 절벽에 핀 희귀한 산삼을 캐러 갔다가 함께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부모님은 마치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듯 간말을 뗀 어린 소미에게 약초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위험한 독초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자장가처럼 들려주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에 소미는 집안을 가득 채운 약초들의 이름을 막힘없이 읊었고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은 약초의 신이 내린 천재로구나. 이 아이의 재능은 정말 대단해. 하지만 부모님은 소미의 비범한 재능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산과 들을 함께 다니며 더 많은 약초에 대해 가르치고 낡은 의학 서적들을 구해다 공부시켰죠. 그러던 어느 날 소미의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미야, 너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약초의 달인이란다. 아비와 어미는 그런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허나, 너의 재능을 절대로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아니 된다. 명심하거라. 왜요, 아버지? 저는 제 재능을 자랑하고 싶은 거려. 아가, 세상에는 너의 재능을 좋은 곳에 쓰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재능을 악한 곳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더 많단다.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그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소미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그렇게 허망하게 세월이 흘러 말없이 약초만 캐던 소녀는 어느덧 17의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소미는 이른 아침, 등에는 망태기를 짊어지 속마음, 오늘은 운이 정말 좋구나. 소미는 신이 나서 깊은 산속을 마치 그는 이 마을 나지막이, 저 처자가 소미로구나. 소미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무혁이 숨어있는 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혁이 나무 위에서 가볍게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평소 같았으면 사뿐히 내려앉았을 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진 사내를 본 소미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처자, 발이 번개처럼 빠르네. 이보시오. 나 좀 구해주시오. 무혁은 어찌 된 영문인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나무 기둥에 기댄 채 소리만 쳤습니다. 정신없이 뛰던 소미는 자신을 쫓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내는 아까 그 나무 아래에 꼼짝도 않고 기대어 힘겹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겉보기엔 멀쩡한데?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이지?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닐까? 소미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 다시 나무 아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금방이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둔 채 말이죠. 보아하니 멀쩡하신 것 같은데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씀이시오? 무혁은 소미의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에 희미한 미소를 짓고는 말 대신 힘들게 몸을 돌려 자신의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등은 칼에 베인 듯 옷이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검붉은 피가 흘러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아니, 이런 상처를 입고 어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이오? 그럴 힘이 있으면 어서 의원을 찾아가야지요. 무혁은 자신의 등 뒤에서 종알거리는 소미의 반응이 귀엽게 느껴져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 살 수 있겠소? 내가 의원도 아닌데 어찌 알겠소? 다만 이 상처에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는 알지요. 걸을 수는 있겠어요. 처자의 어깨를 좀 빌린다면 가능할 것 같소. 소미는 작은 체구로 거대한 무혁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술 취한 장수를 어린 소녀가 이끌고 가는 듯 보였습니다. 걸음은 느려도 발걸음이 참 가볍구려. 가볍다니요. 내 어깨는 천근만근 무겁기만 한데. 소미는 툴툴거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혁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대가 있어 오늘 내가 살았으니 내게는 큰 복이요. 복은 무슨 복이요. 어서 의원에게 가서 치료를 받아야 그 복도 길게 누릴 것이요. 처자가 나를 치료해 주시오. 이 상태로는 의원에게 가다 죽을 것 같소이다. 소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창백해진 그의 얼굴을 보고 무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소미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무혁의 윗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보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등이 도마도 아니고 어찌 이리도 상처가 많은 것이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혹시 사람을 해치는 살수요. 소미가 바짝 긴장한 채 묻자 무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살수는 아니니 걱정 마시오. 처자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소이다. 허나 지금은 치료가 더 시급하지 않겠소. 소미는 서둘러 물수건으로 상처 주변의 피를 닦아내고 화로에 경면주사를 넣고 끓여 그 연기로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오? 경면주사를 태운 연기를 쬐면 상처를 소독할 수 있지요. 무혁은 자신을 치료하는 소미의 능숙하고 침착한 모습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소미는 그의 시선도 느낄 새 없이 상처에만 집중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는 듯한. 상처가 너무 깊고 커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꿰매야 합니다. 어서 의원을. 당신이 시작했으니 당신이 꿰매 주시오. 그냥 바느질 하듯이 장인의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예쁘게 꿰매주면 될 것 같소만. 아니,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꿰매는 것이 옷감 바느질과 같은 줄 아시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 살이 옷감이라 생각하고 꿰매시면 되겠소. 소미는 기가 막힌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지만 무혁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웃자고 한 말은 아닌 줄 알겠습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약초를 바르겠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아플 것이오. 괜찮소. 내 몸을 잠시 나무 토막이라 생각하면 돼요. 소미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통증 완화 약초를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바늘과 실을 불에 달고 소독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 면수건을 입에 꽉 물고 있으세요. 무혁은 덤덤한 표정으로 면수건을 물었습니다. 이윽고 바늘이 그의 살을 파고들자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소.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시오. 헌데 내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네. 고통을 참으며 글쎄 말이요. 어찌 당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놈을 위해 이리 애써주는지 참으로 고마울 뿐이요. 소미가 상처를 꿰매 갈수록 무혁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 한 땀을 꿰맨 소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괜찮은 것이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무혁은 앉은 자세 그대로 기절해 있었습니다. 소미는 그런 그가 안쓰러워 조심스럽게 이부자리에 눕혀주었습니다. 한숨, 당신의 삶도 어지간히 고단해 보이는구려. 소미는 그날부터 며칠 밤낮으로 무혁을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꼬박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는 밤, 소미는 간호를 하다 지쳐 그의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밤, 무혁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속삭이며 소미 처자의 집이었지.
그의 눈에 아기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잠든 소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속삭이며 이 처자를 어찌하면 좋을까?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착한 여인이구나. 무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잠든 소미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소미는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요. 무혁은 소미를 품에 안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무혁이 눈을 떴을 때 품에는 소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놀랐겠구나. 어쩌나. 그가 밖으로 나오자 부엌에서 소미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며칠이나 잠을 잔 것이오. 아이고. 일어나셨습니까? 이틀을 꼬박 잠만 잤습니다. 상처는 좀 어떻소? 바느질에 장인이 꿰매서 그런지 하나도 아프지 않소. 농을 하는 것을 보니 다 살아나신 듯합니다. 자, 배가 많이 고플 테니 어서 드시오. 그리고 다 드시면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시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간밤에 추워하는 처자를 내 품으로 끌어당겨 안아준 것밖에는 잘못한 것이 없소이다. 뭐라고요? 제가 정말 당신 품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오? 능청스럽게, 당연하지. 아픈 내가 처자를 끌어당길 힘이 있었겠소. 소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혼잣말,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난 아직 갈 곳이 없으니 신세를 좀 더 져야겠소. 그렇게 무혁은 소미의 집에 머물며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소미가 일어나 보니 무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 거면 간다고 말이라도 하고 가지? 어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이야. 홀로 살며 깊은 잠을 자본 적 없던 소미는 무혁이 곁에 있는 동안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재는 소미의 마음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괜찮아. 무혁 씨 없이도 잘 살았잖아. 평소처럼 약초를 캐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소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집마당에는 화려한 꽃가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댁을 잘못 찾아오신 듯합니다. 아닙니다. 이 꽃가마는 저희 주인 어른의 명으로 보낸 것입니다. 소미 아씨를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주인 어른이 누구시오? 무역날이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찰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소미는 무혁의 서찰이라는 말에 가슴이 설레어 왔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목소리, 이 서찰을 읽고 있을 때 처자가 많이 당황했을 거라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 급한 일이 생겨 말도 없이 떠나게 되었소. 지금 나보다 더 위독한 사람이 있소이다. 부디 이 가마를 타고 내게 와서 그분을 치료해 주시오. 그리고 보고 싶소. 보고 싶다는 마지막 말에 소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혹시 모르니 약을 좀 챙겨가겠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말씀만 하시면 다 구해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만든 이 약도 그곳에 있단 말이오?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약이오. 소미는 자신이 만든 약들을 챙겨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얼마나 달렸을까? 문이 열리고 눈앞에는 늠름한 모습의 무혁이 서 있었습니다. 낭자, 어서 오시오. 먼 길 오느라 고단하지 않았소. 편안하게 왔습니다. 헌데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낭자는 어찌 나보다 환자를 먼저 찾는 것이오. 내가 조금 서운해지는구려.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신 분이 하실 소리는 아닌 듯합니다. 소미는 새침하게 그를 지나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무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참으로 낭자는 나를 무혁이 말을 흐리자 소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떻다는 말씀이신가요? 무혁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미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나를 아주 재미있게 만듭니다. 하! 무혁은 크게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혼잣말, 아이고, 창피해라. 내가 뭘 기대한 거야? 방 안에는 고고한 기품을 지닌 선비가 앉아 있었고 무혁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아이인가? 나는 늘 지독한 두통을 앓고 있다. 허나 내 신분 때문에 아픈 것을 드러낼 수도 없지. 소미는 무혁과 선비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하루에 잠은 어느 정도 주무시나이까? 푹 자본 기억이 없다. 늘 불안하여. 그래, 무혁이가 곁을 지켜준다면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구나. 두통이 심할 때 귀가 뻣뻣해지고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어찌 아는 것이냐. 용한 의원들도 짚어내지 못한 증상을. 무혁 역시 놀란 눈으로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초는 땅에서 자라지만 병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하여 저는 약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운도 함께 살핍니다. 소미가 정성껏 달인 약을 마신 선비는 잠시 후 머리를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머리가 맑아지는구나. 대체 어찌 된 것이냐. 그 순간 선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미를 평범한 약초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혁아, 이 아이를 내 곁에 두겠다. 내 의녀로 삼겠다는 말이다. 내 병을 고칠 사람은 이 아이뿐이다. 아니 되옵니다. 세자 저하. 처음 약조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병세가 나아지시면 낭자를 돌려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내 놈까지 내 결심을 막으려 드는 것이냐.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소미는 자신이 치료한 사람이 세자라는 사실과 두 사람의 격한 다툼에 놀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혁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 소미 낭자는 단순한 약초꾼이 아닙니다. 낭자의 부모님은 사실 명망 높은 의원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억울한 모함으로 쫓겨나 숨어 지내던 신세였습니다. 의원 가문이라니. 그들이 어찌하여 몰락했단 말이냐. 그 가문은 본래 왕실에 충성을 다했으나 당시 상왕이셨던 저아이 할바마마께서 그들을 절벽 아래로 몰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할바마마께서 어찌하여? 그 이유는 단 하나,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의원 가문은 백성들의 신망이 왕실보다 더 두터웠고 이에 위협을 느끼신 상왕께서 영모의 누명을 씌워 몰락시킨 것입니다. 세자는 충격에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소미가 들고 있던 물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제 부모님이 세자 저하이 할아버지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소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그건 내 할아버지의 과오다. 나만은 다르다. 그러니 내 곁에 남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눈물을 흘리며 세자 저하. 제 부모님의 원한 위에 제 삶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세자 저하, 소미 낭자가 거래 더 있다가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낭자를 사가로 보내겠습니다. 좋다. 지금은 너를 보내주마.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내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무혁은 소미의 손을 잡고 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소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소미의 마음에도 무혁에 대한 사랑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속마음, 무혁 씨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소미는 왠지 모를 무서움에 베개를 들고 옆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고 있나요? 문이 열리자마자 무혁은 강한 힘으로 소미의 팔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듯 합니다. 어서 주무시지요. 베개를 들고 온 것을 보니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요. 이 방에 들어온 이상 내보낼 생각이 없소. 무혁은 소미를 품에 안고 그대로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더 버둥거리면 그냥 잡아먹을 테니 얌전히 있으시오. 날 그만 자극하라는 말이오. 소미는 그의 말에 미동도 없이 넓은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무혁은 자신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든 소미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여인 보소. 어찌 내 품에서 이리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단 말인가. 덕분에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무혁은 자신의 품에 소미가 없자 후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툇마루 구석에서 작은 쪽지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소미는 검은 옷을 입은 무리에게 붙잡혀 궁궐 깊숙한 별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의원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란 말이냐. 분명 모두 죽었다 하였거늘 살아남은 씨앗이 있었구나. 당신이 제 부모님을 죽게 만든 상황이십니까? 피식 웃으며 그래. 그 가문은 너무 강했지. 왕실보다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것은 반역과 다름없다. 허나 이번에는 죽이지 않겠다. 너를 이 궁에 가두고 오로지 우리 왕실만을 위한 의원으로 쓰리라. 제 부모님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은 권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를 가둔다 해도 제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내 손주의 의녀로 살아가면 그뿐이다. 여봐라, 저 아이를 밀실에 가두어라. 소미가 감옥 같은 밀실에 갇혔을 때 저녁상을 들고 온 궁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무혁이라는 사내가 이미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곧 아씨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날 밤 무혁은 검은 그림자처럼 궁담을 넘어 별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화살이 빗발치고 수십 명의 군사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소미를 내놓아라. 그는 번개처럼 군사들을 베어 넘겼지만 쓰러진 군사들 뒤로 또다시 새로운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숨결은 거칠어졌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사들의 포위망이 좁혀올 무렵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 멈추어라. 붉은 비단옷을 입은 세자가 나타나 군사들을 물리고 무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소미를 데리고 나가려 하다니. 세자 저하. 낭자는 권력의 장난감이 아니옵니다. 백성을 위해 살아야 할 여인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자의 주먹이 무혁의 뺨을 세차게 갈겼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대꾸를 해. 저놈도 저 여인이 있는 방으로 끌고 가라. 피투성이가 된 채 방으로 던져진 무혁을 보고 소미는 울부짖었습니다. 무혁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다. 너는 왕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피를 가진 자다.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혁이도 살려두지 않겠다. 힘겹게, 낭자. 절대 굴복하지 마시오. 아닙니다. 세자 저하. 만약 제가 왕실만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제 부모님의 뜻을 짓밟은 것입니다. 허나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권력 때문이 아니다. 나는 너를 연모하는 듯하구나.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소미는 놀랐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백성을 살리는 의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를 가두어 얻을 수 있는 건 저의 몸뿐, 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세자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세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그래, 무혁이 말이 옳았구나. 너는 권력으로 묶을 수 없는 여인이라 했다. 세자는 군사들을 물린 뒤 무혁에게 직접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라. 소미를 데리고 떠나라. 낭자가 원하는 세상, 그 길을 나 또한 함께 만들겠다. 그날 밤, 세자는 스스로 두 사람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저하, 이렇게 하시면 상왕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굴복한다면 난 왕이 될 자격조차 없지. 사가에 가서 내가 어떻게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지 지켜보거라. 새벽이 밝아올 무렵, 소미와 무혁은 산등성이 위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소. 우리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세자 저하께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신 것이겠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 너머로 걸어갔습니다. 소미는 다시 산골의 의원으로 돌아가 백성을 치료했고, 무혁은 늘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별이 총총한 밤, 무혁이 소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대를 지켜주는 사내가 아닌 온전히 당신을 내 여인으로 만드는 사내가 될 것이오. 그러니 놀라지 마시오. 소미는 붉어진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혁은 그녀의 허락에 더 이상 지켜보는 사내가 아닌 강한 사내가 되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후로 무혁은 소미가 백성을 위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두 사람은 영원히